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이만희 국회의원 그리고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포럼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의례와 주요 내빈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후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약 2시 20분쯤부터 기조 강연과 전문가분들의 발표, 그리고 토론, 종합 토론 순으로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 권한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괴산군의 송인원 군수님은 잠시 늦으시는 관계로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늦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백이 회장님도 지금 차가 좀 늦어져서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의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이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영준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열띤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구정태 선임전문위원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MBN의 미디어랩 문재철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센터장님을 대신해서 이유정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 오상철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장은정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의 주만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방금 도착해 주셔서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도착하신 분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초대 협의 회장이시자 자연특별시 괴산군의 송인헌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과 박덕흠, 이만희, 한병도 국회의원께서는 다른 일정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서 영상과 서면으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재복 원장권한 대행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행 주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9월 4일 제2의 고향 사랑의 날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년 차를 맞이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과 함께 첫 해 650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함께 힘써주신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모든 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4년 행정안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의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15년 전에 고향 납세라는 이름으로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먼저 모금하기 시작한 일본은 한 해 10조 원 규모의 규모를 모금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금액은 민간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음을 예측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잡내품 등을 통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기부를 하게 되면 지역의 정성이 담긴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체험 및 체류형 답례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자 본인에게는 또한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간 91대 9의 비율로 공제가 이루어져 재정 분권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부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한 해 모금액이 국가 일반 회계 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기부금 성장이 지속될 경우 1% 수준인 4조 원 규모까지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답니다. 그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홍보, 답례품과 기금 사업 발굴 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님, 그리고 국회 박덕흠, 이만희, 한병도 의원님께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신 송인원 계산군수님을 비롯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석자분들과 포럼 준비에 함께해 주신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담당자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제2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향사랑 기부제 1년의 성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를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하여 행사 개최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와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 인구 소멸과 지방 간의 재정 격차의 악순환이 지속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고향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지역에 기부라는 새로운 모금 방식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상한액을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지방정부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졌으며 민간 플랫폼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실 백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연명배 충남대학교 교수님과 여러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눠주실 기조강연자 및 토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23년도에는 약 52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셨고 그 금액은 650억을 넘었습니다. 그 기부금은 전남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충북 진천의 생거진천 케어팜 공동체 텃밭 운영 등 지역 주민 문제 해결하는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2025년부터 기부 한도액을 늘리고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저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 지역사랑 기부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병도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병도 의원입니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지역사회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재고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가 저는 예상됩니다. 내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가 올 6월부터 시행된 데다 내년부터는 기부금 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무려 4배나 상향될 예정인 덕분입니다. 부디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대응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고견을 법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역사회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님과 박덕흠 국회의원님은 서면으로 대신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이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귀빈께서는 행사장 앞에 단상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오시는 예. 다시 한번 화이팅. 예.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으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2024 인구 감소 시대, 인구 소멸 현 주소와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선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초대 협의회장이시자 자연특별시 괴산군의 송인원 군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연특별시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오늘이 이제 9월 4일이라 고향사랑 기부제 날이라고도 선포한 것 같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실제 들을 사람들은 장관님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장관은 다 빠지고 실무자들만 있어가지고 저도 좀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감소와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절대적으로 또 관심을 가질 분들이 높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높은 분들은 다 바빠서 못 오시는 것 같고 또 정기국회도 있고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인구 소멸 현 주소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지방행정연구원과 관가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다 실무에서 겪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마찬가지고 인구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해서 시장 군수들은 사실상 구거래로 댕기는 입장이고 또 서울 경기권에서는 한 푼이라도 안 뺏기려고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해서 제가 일본을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 촌이라는, 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면사무소인데 일개 면에 1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돈에 따라서 한 270억이 들어옵니다. 270억이. 근데 거기는 완전히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을 두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 답례품도 마찬가지고 다 완전히 회사 마냥 시스템 마냥 돌아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가려면 언제 이렇게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되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소멸도 우리도 이제 면사무소나 이제 이 시골에 가면 이제 사람이 없고 아기 고리 목소리가 없는데 저도 거기를 하도 잘 됐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면 소재재 가서 사람 걸어다니는 걸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기반 시설을 해놨는데 저게 뭐 하는 자리냐고 그러니까 집 지어서 청년들 주택 주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나고 분양이 안 돼가고. 왜 그러냐면 다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보다 더 심해요, 솔직히 해서. 그리고 또 거기도 촌에 있다가 다시 또 시를 가봤는데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구는 우리보다 좀 앞서서 어떻게 대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지는 않지만은 우리나 일본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해온 발표는 여러분들 하고 나머지는 제가 또 추가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소멸 2기 현 주소와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2기 현 주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괴산군 수송인헌입니다. 먼저 농촌 지역의 재생과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통령님과 중앙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괴산군은 인구 3만 7천여의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 노력으로 청년들을 위한 계산형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해서 인구도 유입시키고 시골 학교도 살리고 마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농촌 주민들의 소외감은 날로 커지고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속적인 추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방치된 빈집이라든가 폐교, 축사는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해서 삶터로서의 농촌 기능이 매우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연풍면 신풍리에 마을에 20여 개의 축사가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열악한 정주 여건은 청년 및 귀농인 정착을 저해하고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활 서비스 확충과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계획 공간을 중심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연계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괴산군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괴산군은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조그만 군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 자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4년간 청년 가구 98세대를 건립해서 청년들 344명을 정착시켰고, 폐교 위기에 2개 초등학교는 전교 학생 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산 농촌에서는 정말로 다 보기 어려웠던 어린이 자전거와 킥보드가 농촌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한번 계산군을 방문해 주셔서 활기찬 농업의 건설에 힘을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영상은 농업수산업 네, 대통령 것 말씀 틀었다. 예,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계산군 다음. 소송인. 아니 그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좀 쓰시라고. 농촌 마을 곳곳에서 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한번 계산군을 방문해 주셔서 활기찬 농업의 건설에 힘을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수산업은 과거에는 이제 1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디지털 심화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그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지, 어떤 상품이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뭐 서비스업의 어떤 용역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또 고부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의 이 농수산 스타트업을 통해서 더 기술을 제고하고 농축산업,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적 아주 고부가 가치를 산출해 내므로써 지금 뭐 농촌 소멸이다 이러는데, 거기에 기업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 법제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법들을 아주 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거는 뭐 절대 손 못 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크게 사고에 있어서의 혁신을 좀 해주고 아주 큰 그림을 좀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보신 영상은 작년도 1월 4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해수위 정책 보고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제가 이 꼭지를 안 줬어요. 달랄해서. 제가 꼭지를 주면은 거기서 답변 자료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서 한 건데, 그래도 그날 그 대통령 모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외에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실무자들이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다음. 우리 계산군은 일자리, 양육, 주거 등 3대 불안 요소로 인해서 혼인 건수가 2015년에 168건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 작년도에 86건으로 대폭 감소했어요. 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나 20대 혼인율은 5.1%. 그러니까 사실상 뭐 20대 혼인은 소멸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도에 가면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25세에서부터 34세까지 출산율 및 중산층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특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첫째와 출산율이 급락해서 무자녀 부부, 소위 딩크족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지역에 만 20세에서 39세까지 인구의 65세 인구로 나눠볼 때 지수를 인구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데 0.5 미만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산군은 현재 4단계인 소멸 위험 단계이고 2037년 소멸 5단계,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수명 증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자 수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39.6%인데 지금 한 40%할 겁니다. 2040년에 가면 55.5%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산 인구는 뭐 점점 감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소비와 투자 이축으로다가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는 것은 악순환이 계속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현재 인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유소년 급감에 따른 인구 구조가 종행으로 변하여 생애 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45세에서 49세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연 감소입니다. 여기 자치단체에서 오셨겠지만은 다 대동소이하실 겁니다. 우리 계산군이 1년에 자연 감소가 한 600명이 됩니다. 600명이 되는데 출산율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줄죠. 그럼 뭐가 메꿔지느냐? 귀농 귀촌 인구가 없으면 그나마따나 바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고 현재 작년 한 해 우리 계산군에서 출생사가 몇 명이냐면 64명이었습니다. 우리 계산군이 첫째가 나면 1,200만 원을 주고 둘째 나면 1,200, 셋째 나면 5천만 원을 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셋째 나실 분들 계산 와서 나시면 5천만 원 들게 오십시오. 그럼 5천만 원 준다고 해서 돈 주면 낳겠느냐? 지들도 반신반의 했었는데 작년에 5천만 원을 주고 나니까 20명이 태어났어요. 셋째가. 그 돈 주면 낳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다 이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해서. 두 번째 이제 인구 이탈입니다. 인구 이탈인데 저는 이제 이것도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인구 수도권 완화하면 절대 안 된다. 수도권 완화. 수도권 완화하면은 지금 다 수도권으로 몰리지 시골로 몰리겠습니까? 또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에 귀농 귀촌 할 때 우리 정부에서 조금 미스한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귀농 귀촌을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도 없는 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패해서 다시 또 돌아가는 분이 많이 생겼고 지금 우리 계산군으로 봐서는 전출 증가가 유입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또 그러니까 자연히 또 인구가 줄고요. 이거 여기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해서 제가 2시간, 3시간에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똑같아서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정부적 노력 여기서 장관님들 와서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거의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행안부에서 오신 분 누가 계세요? 행안부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 이래는 이게 무슨 뭐 여기서 뭐 지역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지가 됩니까? 저도 이래서 장관 안 왔으면 저도 안 왔어요. 사실은 장관 오신다 해서 왔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21년도 10월에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이제 전국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2년 6월 달에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지원이 됐고 23년 1월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도입을 했고 또 2월에는 국회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작년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작년 9월에는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 89개가 똘똘 뭉쳐서 우리 협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뭘 하느냐? 중앙에서 하지 못하는 걸 지들이 같이 용역을 주고 같이 회의를 해서 정부에 대해 건의할 거 건의하고 그래도 지들이 두 건을 했어요. 뭘 했냐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다가 아파트가 10채가 있건 2채가 있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서 신축하거나 증축을 해도 4억 원 이하는 1가구 2주택에서 면제가 되고 중과세도 면제가 되는 걸 지들이 하나 관통을 시켰고 또 하나는 이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신설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사실은 장관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안 된다. 각 부처를 움켜쥘 수 있는 부총리급을 하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각 부처마다 이 출산과 관련된 육아와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 전체가 한 250조가 됩니다. 중앙에도 있고 광역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부총리가 하나 힘센 사람이 와서 좀 하자. 그래서 줄기차게 건의해서 이제 됐는데 빨리 이게 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인구 감소 지역 회장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1차 혁신도시가 이제 공공기관에 이전됐지 않습니까? 첫 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2차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다 그들 그러다 빨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 그러다 몰렸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인구 감소 지역에 제일 손해본 데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이다 혁신도시도 전체가 89개가 갈 수가 없겠지만 갈 만한 데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좀 그것도 좀 이전을 시켜다 하고 또 거기에다가 광역시도에 있는 출연 기관도 같이 좀 이전을 시켜다 하고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인구 절벽을 극복했냐? 비혼모, 미혼모를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제도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혼모나 미혼모가 사건 사고가 나고 다 외국으로 입양 가는데 1년에 입양이 몇 명이 가느냐? 10만 명이 가요. 그것도 정치권에서 끌어들여서 제도권으로 완전 정착을 시켜서 우리도 이제 해야 된다. 그것과 동시에 시골이나 외국인들 아니면 지금 아기를 못 낳잖아요. 이 법무부가 얼마나 꿀심이 센지 여기 와서 출산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비자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시험을 7번, 5번씩 봐가지고서는 합격이 돼야지 영주권을 주는데 외국인이 와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화도 배우고 한국의 정서도 익히는데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선 누가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좀 완화해야 된다 해서 법무부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들어오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까다로워요. 물론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나서는 기업도 안 들어가고 농촌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계산군에 금년에 외국 근로자가 552명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 인해서 인건비가 안 올라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농식품부나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법무부하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왜? 그 사람들은 사건 사고 날까 봐 겁이 나서 만들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좀 제도 개선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제가 이제 행안부 가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소멸기금입니다. 저도 이제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서 제가 3시간 동안 설득을 했어요. 우리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해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멸기금이 1조입니다. 1조. 1조를 갖고 도도 쓰고 우리도 쓰고 그랬는데 89개가 똑같이 n분의 1은 110억씩 들어가요. 110억 갖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더라도 300억씩을 주라. 그러면 도비도 좀 보태고 시비도 보태고
또 자치단체도 보태고 그럼 한 500억 됩니다. 그럼 뭐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좀 줘야 되는데 무조건 전국에서 해외버스는 무조건 공모 사업이니 다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틀려요. 행정하는 게.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맞는 기획을 해가지고 하고 정말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우리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면 심사를 해서 주면 되는데 딱 제목 몇 개 걸어놓고선 공사업 해라. 그러니 이게 못하가는 데는 또 못하가고. 그래서 저들이 강력히 지금 건의를 했어요. 그것도 공개를 했는데 지방소멸기금을 적어도 3조는 좀 확보해라. 3조는 확보해야지 1개 군에 300억씩도 돌아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세수가 많이 적자가 나가지고 그래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들 계시겠지만은 지방교부세를 제가 공무원 40년을 했는데요. 작년에 지들이 한 400억이 덜 내려왔어요. 금년에도 400억이 덜 내려고 그럼 800억인데 지방교부세가 우리 계산군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600억입니다.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러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다 그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안 준다라고. 또 여기서 현 정부를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저는 제가 같아서는 이 감세 정책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도 현 정부가 인기를 끌려면은 세금 걷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든지. 여러분들 세금 조금 낸다고 해서 정부에서 봐줘서 그거 조금 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그거 온당치 않다고 봐요, 사실은. 물론 정부가 세금 지금 적자가 많고 빚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럼 세금 걷어가지고 갚든지 차라리. 저는 오늘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시간 별로 없어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다 뭐 여기 뒤에 있는 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들이 작년에 계산군이 한 2억 6천을 모금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00만 원짜리 이상은 500만 원 다 군수 댕기면서 시장 군수가 다 구걸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1월, 12월에 10만 원짜리는 그래도 내가 10만 원에서 세금 공제 받았고 답례품 3만 원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그건 돼요. 그게 12월 달 11월 가면 한 적어도 한 1억 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인데 우리 계산군이 지금 6등이가 그래요. 봉급쟁이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서울 가서 고향 사람 기부금 받으러 가지 않아요? 사실상 안면 보고 가서 우리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주시오. 거기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이 되려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고 또 있는 사람이 지금 깨어 있어가지고 내 고향이 지금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자. 그렇게 좀 홍보가 돼야 되겠고 또 중앙이나 이 높은 분들이 많이 댕기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도 또 언론이나 이 방송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가 이 내 고향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쪽에 우리 사회 보시는 분하고 제가 국회 TV 토론에서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맨날 그 내용이 사실은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오늘 뭐 장관들이 오시고 그런다 해서 일부러 준비해갖고 왔는데 그래도 높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기초에서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장차관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기초단체장들 출신들이 가서 해야 돼요. 이 행정을 아는 분들이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 조금 하다가 바꾸고 뭘 알았어요? 뭘 알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우리 연구원님하고 살짝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인구 절벽. 그런 인구 절벽이면 나중에 만일에 대한민국 군인은 누가 지킬 겁니까? 지금서부터 정부에서 바짝 서둘러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 좀 올인을 하지 않으면은 어린 방 푸는 수도 없어요. 지금 나야 앞으로
18세 되고 19세 되면 군대 갈 거 아니에요. 18년, 20년 돼서. 그럼 지금 해도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앙이나 높은 분들이 좀 와서 이런 관심을 갖고 중앙에서는 뭐를 한다 좀 공부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행안부나 중앙에서 용역을 주실 때 이런 걸 가감없이 좀 써주세요. 용역을 받으시면은. 그렇다고 또 용역 안 줄 거 아니에요. 지방연구원이 제일 잘하시는데 거기다 용역 줄 거.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좀 많이 담아서 중앙에 있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그 저출산 그 부위원장 출신이 전 그 산업통상부장관이 우리 계산을 오셨는데 점심을 오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저출산이 전쟁이다.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뭐냐, 결국 남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런 겁니다. 솔직히 해서 누가 제일 얕하냐, 여러 개 계신 여러분들하고 기초단체장들이 속만 타고 있다. 왜? 인구가 줄으니까. 그렇지만 지들 인구가 계산은 3만 7천인데 저쪽에 이제 전남이나 이 경북 이자로 가면 2만도 안 되는 데가 또 허다보네요. 또 거기 군수님들은 저를 보면 또 수도권이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이라고. 아니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인구 소멸 지역 그 회장님들, 부회장님들하고 같이 임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선 국회도 가면 우리 같이 가요. 때려 몰려가지고 가서 항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만 바쁘지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울 지경이고. 하여간 오늘 그래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와서 토론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있는 거 없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잘 굴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거예요.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렇게 데모하고 나라가 금방 없어질 것 같아도 대한민국이 버티는 건 누구 힘입니까? 공무원들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해주시고, 기초단체나 광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제일 힘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모이면 다 그래도 공무원들 칭찬해 오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조 강연을 해주신 송인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2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 차미숙입니다. 혹시 군수님 금방 일어나실 건가요? 네, 그런가요? 네. 저기 금방 일어나실 거면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향사랑 기부를 괴산군에 했어요. 네. 원래 제가 태어난 데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를 그쪽으로 모셨어요. 호국원에.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 2의 고향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국원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꼭 눈도장을 찍으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드릴 내용은 아마 많이들 아마 오전에도 토론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발제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양해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제도 개선 제안 의견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구 용역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구진이었고 연구 책임은 이제 최슬 박사님이었는데요. 지금 최슬 박사님이 아기를 낳으러 중요한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는 뭐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넘어가는 걸 누가 하죠? 요거로 하면 되나요? 요거로 오케이. 네. 네. 이거 보면 되죠.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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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고향사랑 기부제도 뭐 현황이나 또 일본 사례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우리 신두섭 박사님 여기 계신데 일본 고향납세 제도는 아주 최신 버전으로 지난주에 또 글을 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제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퀘스천도 좀 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향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역도 포함되고 기초도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니까 고향을 되게 기초 단위,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하고 이렇게 겹치기로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은 걸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52만 명에 650억 원. 근데 이 650억이 얼마냐?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적은 돈이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게 지금 한 꽤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 기금당 평균액이 한 231억 정도예요. 물론 이제 큰 것도 있고 무슨 통일기금인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에 비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부로 받은 이 650억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앞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기금 사업들을 작년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사업들을 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일부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요. 주로 어디다 기금을 모으면 어디다 쓰시겠는가 각 지자체의 겁니다. 주로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물론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지원 대상이나 지원 분야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아동 청소년의 가장 지원 대상으로는 높게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분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셨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당시만 해도 작년 저희가 이제 8월부터 과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때는 별로 지자체들이 기금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근 다시 한번 보면 지자체들이 어디다 돈을 쓰실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각각 그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아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올해 5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금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는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써야 될 때들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별로 다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서 23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을 이제 지자체에서 다 내시잖아요. 그걸 분석한 겁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문화관광 사업들이 가장 많이 사업에 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주거 문제, 뭐 하여튼 이런 사업들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주로 청년층 중심으로 많이 특정돼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제 예를 들어 10만 원을 하면 지금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례품들의 유형들은 대강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농축산물. 근데 저는 이제 딱히 이렇게 그 기부를 하고 나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포인트로 안 골랐더니 나중에 포인트로 그냥 정립이 지금 돼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농특산물 또 가공식품 뭐 이런 형태로 답례품 유형들이 돼 있고요. 금액들은 대개 이제 10만 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만 원에서 3만 원대의 포인트를 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을 네,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요. 바로 종합 토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은 원래 약속되었던 한국지방자치학회 백이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기차편이 조금 잘못돼서 가지고 오늘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해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경제실의 신수섭 실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또 진행을 맡게 돼서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맡고 있는 신두섭입니다. 방금 우리 이지현 실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백일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아마 지금 부산까지 가신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하셔가지고 그래서 올라오시면 사실 좀 늦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자분이 6분이신데요. 앞서 저희가 세미나 시작하면서 소개를 다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는 좀 드리지 않도록 하고 토론자분 중에서 우리 MBN의 문재철 부장님께서 따로 좀 영상을 준비하셔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셔서 조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장님의 토론문을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이동해서 저희가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철 부장님 큰 박수로 좀 화정해 주십시오.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녹화 때문에 여기까지 앉아 계신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이 고향사랑 기부제 실제로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사실 어제는 이제 경북도청에서 뭐 일이 있어 얘기하고 넘어오면서 생각했는데 뭐 장소적으로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되게 어려운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저 MBN은 뭐 TV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주 시청자층이 50대 60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고향사랑 기부 연구에서 봐도 또 기부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차미수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젊은 층들이 고향에 대한 감정이 사실 저도 없다고 보이고요. 지역이라는 곳에 대한 감정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많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 적어도 MBN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사랑, 고향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조금 저희 홍보적인 측면도 있는데 MBN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MBN 30주년입니다. 개국 30주년인데 30주년 기점의 여러 아젠다 중에 하나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향의 얘기를 듣겠다. 그리고 고향의 목소리를 전하는 채널 이미지를 좀 많이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여러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좀 맡고 있는 TFT장인데 오늘 자리에 오기 전에 뭐 방송의 시스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기사를 쓰는 방송국의 보도국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업국의 소속이고 방송 보도국의 전국을 담당하는 전국의 여러 지역의 뉴스들을 책임지는 부서가 이제 전국부입니다. 그래서 전국부장하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건지를 제가 설명을 많이 해요. 전국부장이야말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도 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 뉴스로 그런 측면으로 저희 MBN이 어떻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뉴스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방송이고 그저께 영암군에서 이 사례가 이제 뉴스로 저희 쪽에 보도자료 형태로 받았고 제가 또 이제 보도자료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사 씁시다라고 했던 어린이와 청소년 6천 명이 사는 전남 영암군은 그동안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큰 역할을 해 20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진료실 밖 어린이 환자가 순서를 기다리고 곧 진료가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상태를 묻고 청진기로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이 사례는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쨌든 고향사랑 기부제로 소아과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인데요.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하나의 결과로 좋은 사례이고 임팩트 있는 밸류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나갔고 방송에 나갔고요. 또 하나는 또 같은 얘기인데 이 사례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개념보다는 고향이라는 개념을 저도 뭐 군대 논산에서 나왔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절대로 논산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논산시장께서 이걸 역발상으로 그 제대하기 직전에 군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뭐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교육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이라는 개념의 컨셉으로 잡고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되게 좋은 사례여가지고 저희도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충남 논산시가 지역을 자주 오가는 이른바 생활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군 장병들이 논산시 홍보 영상을 시청합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나서 군 장병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합니다. 어떤 뉴스인지 아실 것 같고 실제로 이 뉴스에서 그전과 다른 MBN만의 차별점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어적으로 이제 생활 인구가 뭔지를 저희 기자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MBN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뉴스는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오전 9시 20분에 매일 하는 뉴스 꼭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를 반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전국 부장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기부 사업들, 지정 기부 사업들에 대한 소개들도 조금 꾸준히 방송 안에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통해서 기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MBN이 이런 노력을 좀 할 계획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소스를 저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형태의 중요한 역할로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아침에 나왔던 뉴스에 대한 간단한 사례고 제가 발표 토론문에 지금 인쇄물로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우리 방송국 안에 있는 PD들 다 몰라요. 이게 오픈 현실인데 1년밖에 안 됐기도 했지만 서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중심 사고방식이 엄청 강해요. 특히 저희 임원들, 이른바 이제 기자 출신 임원들은 서울 중심의 뉴스가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지방의 뉴스들은 대부분 다 다루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 오늘 와 계시지만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랑 어떤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수 정책 사례를
저희가 투표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진행했던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회라고, 이게 2021년도에 진행을 했던 행사고요. 요는 이겁니다. 각 정부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추천을 공모를 받고, 여기 보시는 사례 응모를 통해서 1차 심사 그리고 2차 PT, 실제로 2차 PT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PT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국민 심사 그리고 국민 투표 시상식을 진행했던 건데 아래 있는 후보 영상들을 실제로 제가 방송으로 만들었어요. 현대사회의 워킹맘, 워킹데드. 일과 육아 사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에 수업이 시작하면 깨워줄 수도 없고. 이 사례는 이제 서울 중구의 사례를 영상으로 짧게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게 투표 페이지인데 20개의 사례 영상을 다 만들어 넣었습니다. 저는 지정기부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사례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그 영상에 대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좋아요 수로, 요 지금 보면 2년 전이긴 한데 좋아요가 9,000회. 당연히 뭐 예상하시겠지만 각 구의 이제 공무원들께서 투표를 많이 하셨지만, 이런 개념으로서 확장이 되고 이해도가 높아지고 홍보가 좀 많이 됐던 그런 사례였고, 요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같이 진행했던 좋은 정책 대회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용산에서도 되게 잘했다는 사례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영상도 영상이고 국민 투표라는 개념의 객관적인 투표 형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도 제대로 만들었죠. 행사도 같이 했고요. 좋은 정책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08곳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20건의 엄선된 정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떤 정책들인지 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 내용을 지정기부 사업에 어워드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얘기가 들릴 겁니다. 또 이런 좋은 정책들을 다른 지자체로 널리 퍼뜨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을 뽑은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108개 지자체가 참여해 응모한 268건의 정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엄선된 20건이 수상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 등 8개의 학회와 단체가 심사했고 170명의 국민평가단도 참여해 주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뽑았습니다. 이런 형식인데요. 감히 제안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고향사랑의 날에는 이런 조정기부사업 어워드가 같이 이루어져서 저희 MBN이 이걸 더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를 좀 희망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에 좀 직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싶어요. 뭐 얘기도 해보고 싶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사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정기부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어떤 사업이 나랑 맞을까를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정도나 대충 알고 있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참가하면서 느껴졌던 변화, 이런 것들은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선 소결론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가 절실하다, 이런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MBN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토론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좀 순서를 바꿔서 토론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토론자가 계시고요. MBN 미디어랩의 문재철 부장님 먼저 좀 저희가 토론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기부를 하고 지자체가 받음으로써 기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매체,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개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만드는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섹션에서도 사실 지자체의 다양한 특수성이나 상황들을 파악하기 좀 어려웠는데 시도연구원에서 연구하신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오후 섹션에서는 또 특별하게 정말 다양한 그러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자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언론 부분에서 우리 MBN의 문재철 부장님께서 먼저 좀 토론을 해주셨고요.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가나다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저희가 4시 반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늦어도 4시 40분 안에는 좀 마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의 실질적인 주체이기도 한 시도에서는 지금 협의회에서 한 분을 좀 모셨고요. 또 기초에서도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경상북도에서도 저희가 과장님을 한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여기는 실질적으로 답례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농수산물들에 대한 그런 특산품도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가장 지역하면 예전에 무슨 상회라는 그 이름으로 마을 구멍가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무슨 슈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런 가게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마을 단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또 연구자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계신 전문가분도 저희가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들을 듣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년차를 맞이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모신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구정태 선임 전문위원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시장군수구청협의회 구정태입니다. 이제 우리 저희 협의회도 이제 당사자인 만큼 우리 지방행정연구원과 행안부와 같이 뭐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또 같이 뜻도 하고 또 뭐 같이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적극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미숙 국토연구원의 이제 차미숙 박사님께서도 항상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많은 사안을 가지고 계신데요. 앞서 발표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연구를 하시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좀 개선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모금 방법이 이제 좀 확대되어서 이제 전자매체나 향후에서 뭐 사적 모임이나 뭐 권유 동료도 허용되고 상한액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지정 모금 및 기부도 이제 그 목적 사업이 좀 허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설치 및 복리정리 사업도 이제 좀 이렇게 비용을 이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 충당도 좀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그밖에 좀 기부자의 체류, 정보 자료 제공 등 몇 가지 이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있지만 또 특히 이제 차미수 박사님께서는 이 광역 및 수도권을 좀 제외하자는 어떤 좀 그런 것들도 좀 추가로 제외하셨고 기부 주체도 이제 법인이나 이제 단체 등으로 좀 확대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물품들도 이제 꼭 그 지역에서 좀 제조된 것만 아니고 좀 다른 지역에서도 좀 생산된 것들도 좀 가능하게 하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사랑 기부제 명칭 변경이라든지 좀 중간 지원 조직, 좀 민간의 부분을 활용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은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이 민간 플랫폼 활용도 이제 이번에 행안부가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이제 조금 허용이 됐는데 이 민간 플랫폼도 이제 좀 제도 취지만큼 좀 더 활성화되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좀 이 법인이 좀 이렇게 기부 주체로 좀 포함돼야지 이게 좀 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법은 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개정되었는데 또 시행령에 보니까 조금 또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또 시행령에서 또 몇 가지 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더라고요. 뭐 전자매체 같은 경우는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든지 뭐 향후에 이런데 이제 사적 모임이 권유 동료는 허용했지만 이 뭐 호별 방문이라든지 이 법인 등 어떤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금지를 하고 또 위반한 경우에는 뭐 경고라든지 모금 제한 기간 이런 것들을 또 페널티를 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새롭게 또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했더라고. 이런 것들은 조금 법은 좀 이렇게 확대하면서 시행령에서 또 이렇게 제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뭐 특히 이제 홍보가 이제 아까 많이 좀 확대되어야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홍보가 좀 다양하게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영준 박사님께서는 이제 뭐 시행된 1년이지만 이제 좀 재정 효과 측면에서 저희 다양하게 분석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좀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좀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다양한 좀 지표들을 개발한다면 이 연구가 좀 어떤 초기 작업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좀 그 모금에서 이제 광역은 제외하고 이제 기초 단위 중심으로 하자는 데에서는 좀 적극 이제 공감합니다. 뭐 실제 고향이 뭐 충북, 경북보다는 뭐 충주나 안동 등 좀 기초 단위가 저희들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모금이나 이런 것들 좀 기초 중심으로 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 뭐 토론문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 대한 종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박광규 정책연구센터장님을 대신해서 이유정 박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예,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두 개씩이나 주셔가지고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박광규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이우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토론 내용은 저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자료집에 게재한 그 내용으로 이제 좀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차민숙 박사님과 그리고 또 다른 전 박사님 네 발제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약간 뭐 의견이라고 하면 의견이고 좀 궁금한 점들 의견 두 가지만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먼저 보시면서 제가 처음에 그 고향사랑 기부제 작년에 도입하고 그 전에 얘기 나올 때 저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은 제 사실 고향이 여기 경북 영천이라는 곳이고요. 사실 이제 20살 때 대학에 올라가서 서울 살면서 이제 거의 반생 넘게는 아직 서울 사람으로 살고 있긴 한데 전 당연히 영천으로 기부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가진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 플랫폼 너무 힘들다.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좀 쉽게 갈 수 있으면은 저가 아무리 디지털이 친하다고 해도 더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번거로운 이 플랫폼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작년 초반부터 계속 이런 제도 개선으로 했는데 좀 전에 그 구정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그 플랫폼 확장하는 거는 아마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줘서 좀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토론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이제 고향사랑 기부 실적이라던가 제도 기본 방향성은 두 분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징이 이제 연말에 많이 집중된다는 거 그리고
단위로는 30대에서 50대 이제 주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기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그리고 비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많은 흐름이 있는 걸 보니까 이 고향사랑 그 기부제가 도입이 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 그 이유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연중에 좀 고르게 이제 그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0대, 50대 중심의 이제 고향사랑 기부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경제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이 참 주요하구나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차민숙 교수님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실 때 그냥 뭐 전공자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심리학 전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부라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목표랑은 별개의 그런 심리 기제가 작동을 하잖아요. 저희가 뭐 이미 알고 있다시피 뭐 행동 경제학이라던가 그런 데서도 많이 실험을 하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사후 관리 부분에서 심리적인 방식이 좀 접근을 하고 그런 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라든가 그리고 누구와 더 많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와서 기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구정태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차민숙 교수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액 공제액 상향하는 부분도 좀 많이 이제 제도 개선권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견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 플랫폼 도입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몇 가지 한 3-4가지 정도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만 개봉을 했는데 좀 더 많이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그리고 효과도 같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에 있어서 3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이제 발제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그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정 기부랑 같이 이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이제 토론을 해주셨던 이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금 조성이라던가 지정 기부랑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제도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뭐 여기 이제 실무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연구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디시전 메이커들은 뭐 물론 국회의원분들이나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얼마만큼 많이 가서 제도 개선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의견도 보태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본인들이 활동하시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힘이 실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서 좀 더 주도적이고 그런 상황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을 해서 그런 홍보라던가 성과를 많이 창출을 해서 좀 더 이 제도가 좀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문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짧으면 나중에 여쭤볼까요? 네, 그냥 좀 전에 그냥 중간 쉴 때 그 주만수 교수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 박사님께서 전 박사님이신가요? 네, 전 박사님께서 이제 그 분석을 하셨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 그대로 경제학에서는 보통 DID라고 하는 분석법일 수도 있긴 한데, 순수하게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전후 비교를 하자면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이라는 그 가정의 근거에서 이제 DID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약간 정치한 분석까지 한다면 좀 더 면밀하게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더 탄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제도가 발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의 이게 광역협의회와 또 기초협의회에서 지금 다 나와주셨는데요. 목소리는 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 입장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경상북도의 오상철 행정지원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행정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저희들 이제 광역 도다리에서 저희들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기초랑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앞서 이제 차민숙 그 선임 연구위원님과 전영준 박사님께서 뭐 발표해주신 내용이 다 앞서 저 우리 패널에 발표하신 분들의 뭐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는데 저희들 현장에서 조금 뭐 개선돼야 되는 게 저희들 뭐 제 말씀은 한 부연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을 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광역 단위인 도와 어떤 광역시도 이제 기부를 그 모금을 하지만은 기초에서 대부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이루어집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그 홍보나 답례품 선정이 또 중복되는 게 흔히 있고요. 그 광역 앞으로는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될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광역자치단체는 이 그 홍보 플랫폼이나 그 기초가 모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가 직접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어떤 기념 사업을 하는 게 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또 아울러 기부 금액에 알아가지고 고향 그 어떤 인구 소멸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어떤 차등적인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앞서 다 발표하신 내용이지만은 민간 플랫폼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쉽게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싶어도 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또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더 접근성이 편리한 방법으로 좀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MBL에 이제 그서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이제 기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그 홍보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면은 중앙부처인 행안부가 어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기초나 광역에서는 직접적인 모금을 하기 때문에 모금에 대한 또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은 중앙부처에서 더 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같으면은 저 연말에 10만 원 단위 세공제가 많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 좀 이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 세공제 혜택도 받고 지역 그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고향 사랑의 의미도 담을 수 있다라는 인식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노력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짤막하게 코멘트를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맥을 좀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5번째 토론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장은정 부연구위원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예,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장은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 주체 중에 중요 주체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진공 연구센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발전을 위한 발제문에서 언급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과 그리고 소상공인과 연계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오늘 이 전용준 박사님과 차미숙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면서 매우 시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꼽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정모금과 기부조항 신설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구성해서 제시를 하면 기부자가 이 가운데 마음이 가는 사업을 골라서 기부하는 지정기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 주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입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의 상권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목적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해외 이 나라들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인들이, 지역의 주민, 지역의 상인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지역에 필요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거리 개선이라든지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여러 그 지역 관련자들이 출연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기부금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8조 2항의 지정모금과 기부 조항은 이 고향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인들, 지역 상인들의 상권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을 살펴보면은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대동소이하게 지적해 주신 문제가 왜 법인은 빠졌을까, 그리고 공제금액도 확대를 하고 대부분의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왜 법인이 제한이 되어 있는가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 입법 작업 시에 과도한 기부금 모금이나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법인이 제외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면 법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체가 확대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1조에 보면은 고향사랑 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과 사용 범위에 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관리 조항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손실 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하에서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기금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연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자의 여러 기부 동기 중에서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앞서 자료집을 살펴보니까 답례품 개발이 다들 핵심 과제라고 꼽고 계시더라고요. 현재는 지역의 우수 농산품을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도 나는 답례품 저희 납품을 하지 않는데 저도 납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100년 가게와 100년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저희 공단에서는 업력 추천을 하면은 15년, 그 외에는 30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과 지역의 기여도를 가진 소상인, 소공인들을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으로 선정을 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부터 100년 가게, 100년 소상공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법적으로 이들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외국에 수출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좀 더 연계를 해서 저희 100년 소상공인과 창의적이고 혁신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가형 소상공인들과 연계를 하여 그들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개발하고 택배 외에도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라든지 가게 방문 쿠폰이라든지 체험 쿠폰 등으로 답례품을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색 체험 투어권이라든지 100년 가게 정액권 등을 개발을 한다면 자연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소상공인과 지역의 여러 전 지자체들이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간에 연구해 주셨던 부분 포함해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양대학의 주만석 교수님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주만수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마지막 토론자로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해주셨고 좋은 대안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제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이 우려돼서 이 확장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그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방 재원이 이제 우리가 651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런저런 감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69억에서 402억 원 정도의 순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 결과는 뭐 굉장히 자세한 계산을 해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18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1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을 기부받았다고 하면 지방 정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한 10억 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가 다 세액공제 받는 사람만 기부했다면 그러면 이게 중앙 정부가 한 90억 남짓 되는 세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100억을 세액공제 때문에 100억을 기부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 다 합치면 100억의 세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억이 중앙정부의 돈은 한 90억 감소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던 지방 교부세도 줄어들고요. 물론 우리 일반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지방 교육청들이 한테 주던 20.79% 이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와야 될 돈이 거의 40몇 % 정도가 40% 남짓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때문에 10억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방에 와야 될 돈, 교육청 교육 예산까지 합치면 40억 정도 36억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30% 해줘야 되니까 30억 원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전 박사님 연구에서 한 가지만 그러니까 비용을 산출하기 힘드셔서 빼놓고 하셨는데요. 행정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정비용 15% 상한이 있지만
아마도 작년에는 15%를 훨씬 더 상회하는 행정비용을 집행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본은 행정비용 상한이 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작게 잡아서 15%만 상한을 지키고 했다. 그러면 15% 또 줄거든요. 그러면 기부는 100억 받았는데 지방에 오는 돈은 실제 순증은 9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 행정만 본다 하면 27.7억. 이 순증이다. 그러니까 100억 기부받아서 그 많은 노력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재원은 27.7. 그러니까 교육재정 빼고 해도 27.7억밖에 안 되는 돈이 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 돈을 받아서 뭔가 더 좋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많은 돈 받았지만 실제 순증은 굉장히 작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재정 형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전 박사님의 주요 연구 결과고 이게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네, 저도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기부액이 650억인데요. 651억인데 그게 중앙정부 재원이 그중에 상당 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90% 줄었는데 그 돈을 안 줄이고 그 90%를 지방 재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그만큼 늘렸더라면 그러면 이 고향 기부보다 훨씬 더 형평한 재정 형평화를 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요 재원으로 고향 기부로 형평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재정 형평화를 직접 시키는 거에 비하면 형평화 효과는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만약에 교부세 재원이었다면 서울시는 하나도 안 가는 재원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기부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25억 정도 되는데 25억 기부는 받았는데 다른 지방의 비수도권들은 많은 재원들이 교부세 감소 때문에 감소의 불이익을 받는데 서울시는 애당초에 불교부 단체였기 때문에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증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이 재원을 그대로 다 총액으로 모아서 형평화를 시켰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보다 훨씬 더 좋은 형평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고향 제도의 또 다른 목표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답례품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께서 이제 일본에서도 쌀 구독 아까 우리 차 박사님 발표하셔서 이 답례품으로 구독제 하자고 하는데 쌀 구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소비가 늘어나면 좋은데요. A라는 지역으로부터 쌀을 사게 되면 B라는 지역에 있는 쌀이 안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는 정해져 있는 소비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되면 그러니까 특정 지역, 성공한 지역은 분명한 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제도 때문에 침체되는 지역도 동시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나라 전체로 보면 좋아지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지방 소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근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지방 소멸, 그러니까 개별 지자체들의 소멸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 소멸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에 살건 관계없으니까 어쨌건 태어나만 줘라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소멸의 위기에 있는데 특정 지역을 살리겠다는 노력이 그러니까 저기는 인구 빼서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노력이 앞서야 되는가, 국가 소멸에 대한 것을 앞서야 되는가, 이런 대응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역들이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없고 거의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해오셨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뭔가 특이하게 다르게 어떤 일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지역 간의 경쟁이 유발됐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이 방법론이 발전돼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래야만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쟁,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살리려면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실 때 보면 일본에서 왜 기부하느냐, 일본이 굉장히 성공했는데 왜 기부하냐, 1위가 세액공제고 2위가 답례품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기부가 아니거든요. 기부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내놓고 자기는 손해 보는 게 기부인데, 지금 지역 경제 지방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기 낸 돈은 세액공제로 다 돌려받고 그다음에 답례품을 추가로 받고 해서 이 기부가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하려면, 만약에 지금 형태로 일본처럼 성공하려면 계속 세액공제를 늘려주고 답례품 더 많이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쓸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성공하려면 순수한 형태의 기부가 생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부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관해서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정부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해서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만든 게 조세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조세로 운영하는 건데, 이 정부를 이제부터 기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부라고 하는 재원을 기부로 조달해야 되는 거야? 조세로 조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또 좀 더 원론적인 이슈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이슈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마지막에도 적었습니다만, 일본 제도들이 정말 좋은 제도라면 이 제도가 많이 소개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 가십으로 소개되고 있지, 이게 진지하게 도입해보자고 소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 안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 어떤 게 진짜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좋고 지역도 좋은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워낙 멀리서들 다 오셨기 때문에 토론자분들한테 시간 제한을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몇 분 정도 더 쓰고 싶은데요. 두 분 발표자분께는 플로어에서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그 코멘트까지 듣고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멘트보다는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라남도 한평군에서 재직 중인 노유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 실무자로서 1년 동안 겪은 실무자로서 지금 이해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축약해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마이크 잡아주세요. 죄송한데 몇 가지보다는 한두 가지만 좀 최대한 축약해서 일단 제가 1년 동안 업무 맡아서 일한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뭐였냐면, 제3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3과세라는 그 국민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졸속으로 행정안전부로 던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로 던지고요. 지자체에서는 각 실무자한테로 던진 그런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게 꼭 전체 시군들이, 전체 지자체가 243개 지자체가 꼭 전부 참여해야만이 이것이 의미가 있는 제도인지 우선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보면 지금 이게 현대판 공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산물이 없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쌀이나 농축수산물이 나는 곳도 있겠지만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마저 쥐어짜내서 답례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다못해 박납처럼 다른 제품을 들여와서라도 답례품을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지자체가 아니라 어느 기준을 두고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수는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 분만 더 좀 의견을 받고자 하는데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빨리 끝내달라는 의미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우리 두 분의 발표자분께는 한 1, 2분씩만 좀 드려서 혹시 충분하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나 저희 좀 시간 관계상 1, 2분씩만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민숙 박사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마 한평군 실무자분의 답변은 우리 신 박사님이 제일 적격인 것 같긴 한데요. 저도 1년간 이제 제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또 여기다가 적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만들어지는 제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무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아마 지자체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겠다. 이렇게 막 경쟁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저희가 이제 과제를 12월인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요. 그때쯤 이게 다 모금 액수가 시도별로 쫙 정리가 돼야 돼요. 엑셀로. 근데 거의 끝나기 보름 전까지도 일부 지자체 한 지자체는 끝까지 안 내놓더라고요. 그 기금액 자체를.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경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전시켰던데.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물론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지속이 되려면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새로운 제2의 제3의 고향 정서적인 의미의 그런 것들을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주는 쪽으로 이 제도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렇게 막 줄 세우기식으로 뭐 전남이 1위, 뭐 경북이 2위, 뭐 이런 식의 그런 구도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각각의 역할에 대한 미션이 정립돼 있지 않아요. 안 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급하게 들여왔고 또 일본이 16년간의 경험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저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 동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좀 중앙부처 아까 제가 광역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초나 그 하위 단위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역할 분담, 중앙정부 또 광역 기초 간의 역할 분담이 좀 더 명료하게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저는 계속 생각이에요. 저희가 많은 국민들이 또 기부를 해요. 뭐 유니세프에 또 뭐 월드비전 이런데 뭐 저도 그냥 나가는 거죠. 뭐 월급 들어오면 그냥 저도 모르게 나가게 이렇게 해야 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 돈 뭐 이렇게 10만 원씩 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또 농협가 갖고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 죄송하고요. 우리 전 박사님도 한 1, 2분에 좀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 제도로 인해서 뭐 공무원분들께서 인력이 좀 부족하고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확실히 이 제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년치 데이터 가지고밖에 분석이 안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거나 뭐 지역 경제 수준이 뒤처진 지역에서 이런 재정적 확충 효과가 더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노고가 따르겠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좀 더 한층 활성화된다면 이 지역균형 발전 달성에 기여라는 본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 제 연구가 이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좀 치중돼 있어서 한 가지 제일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경제적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지자체들이 이 답례품 구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클 수 있겠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결국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결코 이 공무원분들의 그런 수고가 허투루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연차가 쌓여가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정치한 통계 분석을 가지고 이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자 또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발표자 및 토론자분께는 정말 죄송한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한 사이클 정도, 한 라운드 정도 더 돌려고 했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좀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한평군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차 박사님께 저한테 이제 공을 던지신 것 같은데, 네, 그 일본의 사례를 보면 모든 지자체가 기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예 답례품 말고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기부 뭐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이제 일부러 이제 개인한테 기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기부에 대해서는 편지로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는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는 거지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가 도입이 됐으나 이 제도는 강제성을 두고 기부를 받으라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지자체가 자율성을 두고 지자체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이거를 그래서 오전에도 저희가 시도연구원 섹션에서도 줄 세우기냐 언론에서 너무 줄 세우기 형태의 보도를 많이 한다라는 이제 몇몇 분들의 불만의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강제적인 제도 도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 오픈을 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좀 모금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열심히 또 우리 행안부 김철 과장님께서 적고 계신데 아마 많이 반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혹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내일 오전에 그 행안부 주관으로 연찬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발표자 2분 또 토론자 6분 고생하셨고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이 두 번째 토론은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